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심화강좌 제1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심화강좌는 그 감정평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강좌에서 마케팅까지가 그 마무리 지고 심화강좌에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뒤로 심화로 이제 빼냈습니다. 그래서 심화강좌에서는 이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앞에서 이제 기본 강좌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469페이지에 이제 감정평가라는 분야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는 그 우리 40문제가 이제 배치를 했을 때 그 7문제가 출제가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작년에 29회 때는 6문제가 출제돼서 좀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보통 34번부터 40번까지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뭐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 후반부부터 먼저 푸시고 앞으로 넘어오는 분도 뭐 가끔 이제 제가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평가는 후반부에 있다는 게 이제 그 특징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그 1번부터 33번까지 이제 부동산 학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했을 때 마무리가 되면은 33문제를 이미 마쳤어요. 그래서 33문제를 이제 82점에 해당되는 거를 푸시는 과정 중에 60점에 대한 내용이 본인이 이게 도달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이미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까지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분야고, 나머지 감정평가 부분은 앞에서 부족한 걸 채워준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그 문항수 정답 문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그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 양은 많아요. 투자론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책은 좀 얇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투자론의 2배 정도인데, 투자론보다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적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많은데, 문항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공부하시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감정평가가 이제 1회부터 출제를 했을 때 1회부터 이제 29회까지 출제되는 과정 중에 그 누적된 문항수가 많은 게 있고요. 첫 번째로 먼저 그 데이터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20회 이후에 출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분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누적된 이제 문항수하고, 그리고 이제 20회 이후에 최신의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문항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가정평균으로 하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마케팅까지 이제 정답에 해당되는, 합격 점수에 해당되는 걸 도달하셨으면은, 감정평가는 7문제 중에 이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하셔도 부담이 없고요. 또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적된 문제를 통계를 잡아보니까 큰 주제가 7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더라는 거야. 큰 주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6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큰 주제에서 다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 주제가 있고 작은 주제가 있어요. 작은 주제는 뭐 10년 만에 한 번, 역사적으로 한 번, 여태까지 1회부터 29회까지 총 30번 보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 파트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과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분야를 아주 작은 주제가 되는 거죠. 특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는 더 작은 주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주제 중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 이러한 내용들로 출제를 합니다. 이게 누적된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 20회 이후에는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9회, 28, 27회 때 이제 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2번인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가격을 구하는 제 원칙. 이건 28회 때 나왔었죠.
그 20회 이전에는 참 출제를 많이 했던 분야거든요. 옛날에는 감정평가가 12문제 막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야가 문항수가 많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5% 내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15%는 6문제를 기본으로 내외니까 마이너스 1문제, 플러스 1문제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나간 적은 없고 플러스 1문제가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가격 재원칙.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인데 우리가 이제 평가론을 출제를 의뢰받은 출제원한테 시험위원회에서 제시해주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중개사 시험이니까 뭐 평가사 시험처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상에 이제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20 몇 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에 요 조문을 기준으로 출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다가 요 내용이 감정평가의 규칙에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막판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 규칙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다가 인터넷 다 법조치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아니면은 어떤 학원 사이트에 다 있어요. 이 감정 규칙에 대한 내용을 조문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규칙과 연관되는 문제는 항상 출제를 하고요. 이 규칙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건별 평가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상에 쓰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과 어떤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 문제는 항상 출제되고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공법에 공부하시듯이 그 조문상의 단어를 살짝 틀어버리잖아요.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 규칙.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독특하게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란 말은 알리는 건데 그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논리를 보다 보면은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우리나라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가격 공시 제도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29회 때 같은 경우는 총 6문제가 출제됐는데 감정평가 규칙하고 가격 공시 여기서만 3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근래에 보니까 평균적인 통계가 두 가지 주제에서만 보통 이제 2.5문제 이상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것만이라도 보시고, 평가론을 되게 어려워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양도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은 이 계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이제 7, 8문제가 출제를 된다고 봤을 때 어렵게 출제원이 이제 의도적으로 내는 파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투자론이고요. 두 번째가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난이도를 봤을 때는 투자론 계산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 투자론 상에서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상의 구성 요소를 그 데이터를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출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론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 감정평가론상에서 내용은 이제 그 규칙상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를 입력만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론은 또 책의 교과서의 후반부에 존재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과 그리고 자주 접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파트입니다. 계산 문제에 나오는 이제 어쨌든 어렵게 보는 계산 문제가 3군데가 있어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원가법이라고 있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9회 때는 여기서도 3개가 나왔고 여기도 3개가 나왔는데, 그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2문제가 나왔고 원가법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이 빠졌네요. 29회 때는. 그러면은 그 계산 문제가 어차피 세 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 평가론에서 이 수익환원법에서 그 최소 하나는 차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가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략과 전술을 삼을 때 감정평가 7문제 중에 우리는 평균 4개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큰 주제 중에 요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개는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여기서는 3개가 나오니까 큰 주제 중에서. 그리고 이제 중간 주제를 이제 커버하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한 4개는 이제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관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 대부분 다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 3문제를 어떻게 이제 잘 선방하느냐, 요것이 4문제 이상의 이제 그 정답 수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주제 들어갈 때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큰 주제입니다라고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 주제 같은 게 있어요. 그 중간 주제는 이제 테마가 많지는 않은데 중간 주제도 이제 그 종종 출제를 합니다. 작은 주제는 이제 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469페이지 보면은 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그 따옴표 친 것만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감정평가란 여기서 이제 이 정의에서 큰 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뒤에서 나오죠. 감정평가는 토지 등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의 이제 대상물을 언급한 거예요. 토지 등이니까 토지 이외의 다른 물건도 할 수가 있고요. 토지의 다른 물건은 그러면은 뭐가 있고 그 물건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는 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라는 규칙에서 아까 물건별 평가를 다 이제 제 규칙상에서 언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규칙에 공부하시다 보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토지 등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이제 판정하는 거죠. 판정하여 여기 가치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가치,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판정할 그 결과. 그 결과라는 것은 앞에서 판정한 가치죠. 가치를 판정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를 말한다라고 이제 법률상의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학개론에서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액이란 말이 가치를 판정한 결과에 가액이란 말이 뭘까라는 것은 앞에서 판정한 가치를 화폐액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용어적인 측면으로 이제 논했을 때는 이 가치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높다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에서의 해석은 다 중구난방이에요. 가치가 있네? 그 얼마만큼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치를 판정하여 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판정한 가치를 화폐액이죠.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죠. 으로 가액으로 표시가 된 거야. 그럼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신 부동산 가치는 뭐 1억이다라는 식으로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걸 말하죠. 그럼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추상적이었던 게 거쳐지고 굳혀야 됩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은 저기 1억짜리구나. 그럼 옆에 있는 부동산 1억보다 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은 1억보다 작은데 그래서 금액 면에서 그 부동산의 상대적인 위치가 정해져서 상대적 위치가 정해지면 다른 물건하고 비교가 가능해져요. 이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위치가 정해진다는 순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이것이 객관화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를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럼 가치가 이제 화폐액으로 표시가 된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야. 그럼 결국 이제 우리 법률상의 정의는 굉장히 멋있는데요.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 감정평가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작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상적, 주관적인 거를 객관적, 구체적인 가격으로 나타내는 작업. 그래서 항상 마무리 지을 때는 당신 부동산 가격은 얼마입니다라고 금전적인 단위로 표현하게 되는 게
평가론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이런 논리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별도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 건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9페이지 내용은 감정평가의 정의를 가지고 논하셔야 되고, 이 정의상에서 가치하고 요 가격에 대한 논리가 큰 주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테마가 뒤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꼭 이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70페이지에 그 보충학습도 했는데 그 보충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 필요성도 안 보셔도 됩니다. 감정평가 기능이라고 나온 것도 과감하게 이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감정평가 기능이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눈에 안 띄어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기능은 이제 어떤 이미 이제 마케팅까지 60점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감정평가로는 이제 그 선택과 집중 이런 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양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472페이지 보면은 그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나왔죠. 이것도 보지 마세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73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옵니다. 이 분류도 원래는 요즘엔 체계처럼 장황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 분류에 대해서 논할 때는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뭐 요약집에서 이제 정리해드리겠지만은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에서 그 규정된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 우리가 감정 분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규칙상에 있는 것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세하게 내진 않는데 어쨌든 누적된 문제가 있으면 문항수로 봤을 때 이게 중간 주제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473페이지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은 그 제도상 분류 이런 목차는 전혀 필요가 없고, 그 공인평가하고 그 공적평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한자를 잘 보시면 돼요. 이 공인평가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합격한 이제 감정평가 사회에 한 거죠. 그래서 공인평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가 공인평가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는 공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도 공인중개잖아요. 이 공적 평가가 있는데 이 공적 평가는 말 그대로 공적 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공적 평가라고 그럽니다. 뭐 시구청장, 시군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개사 쪽에서는 공적 중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인평가는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의 행하는 평가 공인평가하고 공적평가는 말 그대로 공적 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공적 기관이다. 근데 감정평가 쪽에서는 공적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토지를 예를 들까요? 토지가 우리나라에 3천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되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해요. 뭐 하필 분필 절차를 거치니까 어쨌든 3천만 필지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3천만 필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즉 공인평가를 3천만 필지를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평가를 통해서 하라 하는 것이 3천만 필지 중에 약 50만 필지 정도를 그 표준지라는 걸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표준지 평가에서 공인평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3천만에서 50만을 제한 나머지 2,950만 필지 있죠. 요거는 이제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사들이 평가한 그 표준지 공식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에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시군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뭐가 된다? 공적 평가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 평가에 대한 예를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우리 시험과 관계되는 거, 그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안 하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공적 평가가 있는데 이 공인 평가가 뭐고 공적 평가란 말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단어상의 개념만 약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14페이지 보면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리 이런 목차는 의미는 없는데
여기 보기가 딱 한 번만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정답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필수란 단어가 나오죠. 필수는 어떤 감정평가할 사항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라 그러고, 임의적 평가는 의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임의적 평가라 그럽니다. 거기 필수적 평가가 나왔었으니까 지문으로 한번 딱 정답 나와가지고 필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필수적 평가에 이제 예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보상 평가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어느 땅이 수용당했다. 그럼 보상비를 산정해서 수용당한 소유자한테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보상비 산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감정평가 의뢰해야 돼.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경매평가가 나왔었죠. 어떤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을 그 주체는 반드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이제 입찰 들어가게 정보에 대한 내용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나온 것이 이 경매평가를 설명하면서 경매평가가 임의적 평가였다라고 언급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한 번 말고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임의적 평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좀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하게 평가하는 이제 담보평가 같은 거죠. 아파트를 만약에 담보를 잡아 대출을 신청했다. 그 은행에서는 이 아파트 담보가 가격이 얼마를 잡아야 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의뢰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임의적 평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하시면 돼. 단어가 가진 뉘앙스, 필수 임의라는 느낌만 알아두시고 경매, 보상, 표준지 평가는 뭐가 된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가 목적에 따른 내용 나오죠. 거기에 공익평가랑 사익평가 그냥 그대로 느낌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업무 기술상 분류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이건 별도로 한번 논할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보충학습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 조건에 이건 별도로 할 내용이니까 이제 따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오른쪽 전문성에 따른 1, 2, 3차 전혀 안 보셔도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소속 평가사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도 이제 사실상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만 단어가 독특하니까 한번 의미만 부여하도록 하겠어요. 참모평가이죠. 참모잖아, 참모. 참모평가는 평가사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기관에,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평가사들이 행하는 평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감정평가,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행하는 평가가 참모평가가 됩니다. 근데 개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행하는 평가사들이 있죠. 그런 건 참모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참모평가 한 번도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수시적 평가라는 표현은 이거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번도 이것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공장재단 같은 거, 공장재단을 평가하다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 거기는 재단의 구성요소 많죠. 토지 물론이거냐, 건물도 공장 건물, 사원용, 주거용 건물, 많고, 기계도 이제 국내 제작기계, 해외 제작기계, 그리고 유가증권, 주식 채권, 그리고 각종 영업권, 특허, 저작, 이런 수많은 권리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전문가라 볼 수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장재단 같은, 대규모 공장재단 같은 규모가 큰 물건을 평가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를 수시적 평가 또는 일시적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가진 독특한 논리야. 그리고 이제 큰 3번의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규칙상에 나와 있는 분류가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것은 이제 이렇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하고 참모평가, 수시적 평가 이런 용어들에 대한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논할 사항이죠. 규칙. 우리는 감정평가의 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분류체계 요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제 그 규칙상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규칙상에는 책은 뭐 아까 규칙이란 목차에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474페이지에 보면은 평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죠. 거기 있는 걸 공부하시면 안 돼. 거기 이제 밑에 현황, 조건, 기한, 소급 이렇게 여기서 명시된 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보충학습 있죠. 그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규칙상에 분류되어 있는 이제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원칙. 그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현황 기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 기준 평가. 요게 원칙이야. 원칙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현황 기준 평가라는 걸 논할 때는요, 그 법 조문을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 왼쪽에 현황 평가라고 설명된 그 내용은 우리 규칙에 현황 기준 평가가 입법화되기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이니까 규칙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현황 기준 평가에 대한 논리가 1번이 현황 기준 평가의 개념이고요. 이 동그라미 보충학습의 동그라미를 반드시 체크하시되 그 키워드를 동그라미 3개를 쳐야 돼요. 거기 보면 감정 평가는 어느 시점? 기준 시점이야. 현황 기준 평가할 때는 첫 번째로 기준 시점.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 자체가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테마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적으로 단어가 아니라 중간 주제가 아니라 요 기준 시점 단어 자체가 이제 중간 주제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논할 때 이런 말들을 이제 큰 주제를 논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야. 어쨌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이용 상황이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이용 상황. 다만 의뢰인이 현황 기준 평가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이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제외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현황 기준 평가를 악용할까봐. 그 만약에 어느 지역에 수용당한다는 정보를 이제 한 달 후에 수용당한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한 그 토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농사짓는 땅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뚝딱뚝딱 막 졌어. 그럼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 보상 계획 공고 나서 평가사들 감정 평가하려고 와봤더니 건물이 있으면은 실제 현황 이용은 뭐죠? 건물이 있으니까 지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이제 대상 이용 상황 및 그리고 또 하나 나왔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여기 세 번째로 이제 논하는 사항이지. 그 현황 기준 평가가 뭡니까 하면 이 단어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현황 평가는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공법상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다라는 거를 이 문구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행하는 평가라는 거죠.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숙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엄청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 원칙이 있으면은 당연히 예외도 있겠지. 그 예외가 이제 뭐냐면 조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예외예요, 예외. 조건 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야. 그 동그라미 1, 2, 3 기억낸 디귿이 되어 있어요.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 형성률은 실제 이용처럼 하면은 현황 기준 평가. 그럼 뭐죠? 그 가치 형성률 이용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이용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이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평가. 이거는 무슨 평가다? 이거를 조건 평가라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대로 하면은 이거 현황 기준 평가인데 대상 부동산의 이용 상황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상황과 다르게 실제 이용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을 때 행하는 평가 무슨 평가다? 이게 조건 평가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잖아.
그렇죠? 그럼 이 의뢰인이 이제 여기는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동그라미 3항에 보면은 여기 책이 안 나왔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한테 평가를 이제 의뢰받았어. 평가사는 물건을 이제 직접 그 이용상 그대로 하려고 했더니 의뢰인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실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와 다르게 감정평가 해달라는 또는 특수하게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용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조건과 특수하게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래서 평가사들은 무조건 이 조건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법의 감정 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의뢰인이 제시된 조건이야. 이 조건을 다는 경우 밑에 보면은 그 기억, 니은, 디귿 있잖아. 디귿은 의미가 없고 기억에 보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니은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야. 의뢰인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의뢰인이 특수한 한정의 조건을 붙였을 때가 항상 문제가 돼. 법에 규정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의뢰인이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인정해서 조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합니다. 이 검토할 사항이 이제 있어요. 검토 사항이 먼저 의뢰인이 제시된 이 조건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법에 적절하냐, 적법성이냐. 그리고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거를 따져요. 이게 법에 규정된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검토 조건에 다 충족을 하잖아요. 충족을 하면은 조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감정 평가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평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야, 나도 이제 뭐 류현진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 나도 진출하고 싶다. 그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투수로 진출했을 때, LA 다저스 구단하고 몸값을 얼마를 받으면 되겠니? 라고 친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내가 메이저 진출했을 때의 조건이죠. 그럼 아무리 친한 친구인 평가사를 하더라도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감정평가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이지. 그 조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등등등등. 저런 경우도 있죠. 그린빌트 안에 있는 지목이 답인 그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답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받아서 뭐 생활비를 쓰려고 그런다라고 했어요. 근데 답으로 담보평가 대출받으려고 했더니 금액이 너무 적더라. 그래서 이 답을 대로 감정평가해달라라고 조건을 다른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평가사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의뢰인이 제시된 그 조건이 뭐니까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여기까지 과정에 대해 잘 보세요. 원칙은 현황 기준 평가야. 그 대상 물건의 그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행하는 평가인데, 근데 평가사가 현황 평가하러 갔더니 의뢰인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의뢰인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실제처럼 하는 게 현황이니까 특수한 경우 한정하는 조건을 부여했을 때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걸 평가하는 게 뭐다? 조건 평가다. 근데 부합된다는 기준이 있겠죠? 조건을 검토하는 거죠. 의뢰인이 제시된 조건을. 이 조건 상황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이 검토 상황에 충족이 되면 조건 평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감정 평가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의뢰받았을 때 현황 기준 평가를 하느냐, 조건 평가하느냐, 감정 평가를 거절하느냐. 세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냥 현황 기준 평가란 규칙상의 문제 타이틀을 감정 평가 규칙에 대한 설명에다 해놓고 현황 기준 평가란 내용과 조건 평가란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 또 하나, 이 기준 시점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준 시점 조건을 다는데 그럼 기준 시점이 뭐냐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밑에 책이 보충학습에 보면 2번에 기준 시점이 나와요. 그럼 먼저 그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은 이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이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 시점이 뭔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은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시점의 개념입니다. 기준 시점이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야. 그래서 모든 날짜는 기준 시점의 금액으로서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 1번이 뭐다? 기준 시점의 개념이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그럼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이야.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이거 장난 엄청 쳤었어. 기준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방법을 논할 때 기준 시점은 거기 보시다시피 가격 조사 있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이것이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방법으로서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할 사항이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돼야 돼요. 근데 요거를 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뭐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 그래서 이 완료란 말을 살려놓고 앞에 있는 말을 엄청나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으면은 평가사가 조사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감정평가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다라는 잊지 마셔야 돼. 근데 조사를 완료하는 날짜를 하되 그 동그라미 3번이 단소장이야.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정하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까 위에 조건평가 나온 것처럼 법령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가 있어. 뭐 공시지가처럼 1월 1일로 하라라고 정해지면은 평가사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의뢰인이 요청하는 날짜야. 의뢰인이 어떤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하려고 했더니 의뢰인이 특별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 날짜에 감정평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했어요. 그럼 그런 평가사는 그 의뢰인 지정한 날짜를 무조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점 미리 정해진 경우 있을 때는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이 기준점에 대한 동그라미 1번 개념이고 동그라미 2번은 정하는 방법적인 원칙이고 동그라미 3번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거죠. 미리 정해질 때는 그 날짜가 가격조사에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표를 다 쳐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1, 2, 3번을 다 별표 쳐주셔야 돼. 근데 이 기준 시점이 왜 여기 설명됐냐면은 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이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평가 내용이 나눠지는 거야. 왼쪽이 아까 474페이지 보면 그걸 보실 필요 없는 목차인데 그 현황평가, 조건평가, 기하부평가, 소급평가에서 1, 2, 3, 4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1, 2, 3, 4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얘네 다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물론 현황기준이 원칙이고 나머지 동그라미 이제 2번이 예외적인 조건평가고 그 동그라미 3, 4번도 조건평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평가하는 거야. 근데 의뢰인이 날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 시점. 이게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급평가하고 기하부평가. 그러니까 소급평가랑 기하부평가도 무슨 평가 중에 일종이다? 조건평가 중에 일종이라는 거야. 그럼 소급평가는 의뢰인이 기준 시점 날짜를 미리 정했는데 과거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시점 이렇게. 그리고 기하부평가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해달라고 평가하는 것이 기하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조건평가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와서 1000년 전에 우리나라 명동 땅값이 얼마인지 감정평가 의뢰했어. 그럼 어떻게 평가해? 1000년 전에. 왜?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값이 얼마인지 평가하달라. 이걸 어떻게 알아? 비합리적이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급하고 기하평가 이것도 다 뭐다? 조건평가 일종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게 자주 나와가지고 현황기준평가 기준점 이용상 공법상자를 받는 상대 평가하는 거다. 근데 이제 실제와 다르게 가정 특성에서 조건을 달았을 때 행하는 것이 뭐다? 조건평가다. 근데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검토사항이 충족하면 조건평가 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절한다. 근데 조건을 달았는데 기준 시점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 아까 기준 시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를 행하는데 날짜가 의뢰인이 와서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기준 시점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과거 시점이면은 무슨 평가? 소급평가. 기준점에 앞으로 도래할 미래 시점을 조건 달았으면 기하부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하고 기하부평가도 조건평가 안에 속해 있는 주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칙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정이야. 그리고 또 하나 476페이지 보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분류가 그 목차 나왔는데 그 개별 일괄 구분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거야. 왜? 요거는 이제 입법화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다만 개별 일괄 부분 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이
그 생겼을 때부터 입법화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 문제가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보충학습이 밑에 있잖아. 그 동그라미 1번이 개별, 2번이 일갈, 3번이 부분, 구분, 4번이 부분이야. 요 1, 2, 3, 4번을 꼭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 밑에 보충학습에. 꼭 보충학습에 1, 2, 3, 4번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도 원칙이 있겠지. 요거 말고 이제 감정 규칙에 또 다른 원칙이 하나가 있어. 원칙이 개별평가야. 요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평가는 말 그대로 물건별로 평가하는 거를 개별평가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예외야. 나머지, 그 예외적인 사항이 첫 번째가 일괄평가라는 거죠. 조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괄평가는 개별평가 대상되는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물건. A 물건, B 물건이라 그럴까? 근데 A 물건, B 물건은 각각 개별평가 대상된 물건이야. 그 평가사가 두 물건을 감정평가 의뢰받았어요. 그래서 평가로 갔겠지. 무슨 평가로 갔겠어? 두 개의 물건의 개별평가를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개별평가 대상되는 두 개의 독립된 물건이 얘네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실익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밑에 보충학습의 동그라미 2번이죠. 나왔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이 둘 이상의 대상 물건 무슨 평가 대상 물건이라고요? 개별평가 대상 물건이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한꺼번에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평가? 일괄평가 됩니다. 일괄평가 얘가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합부동산이지. 복합부동산.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각 독립된 물건으로 독립되게 평가 대상되는 물건인데 얘네들이 거래할 때 보니까 한꺼번에 거래되는 관행이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평가하자 일괄평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분평가가 있어. 구분평가에 대한 논리도 거의 마찬가지야.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하나의 대상 물건이야. 무슨 평가 대상 물건이야? 그렇죠. 개별평가 대상된 물건이에요. 하나의 대상 물건은 뭐가 달라? 가치가 다른 거야. 가치가 달리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의 평가에서 한 물건인데 얘네들이 들어가 보니까 개별평가를 가봤더니 다 그 안에 구성 요소가 가치가 다르네. 그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도 평가한 금액 합산한 것이 이 구분평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평가 그 동그라미 3번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이제 복합 건물이지. 구분평가 얘를 하나씩만 보면 의미만 부여하시면 돼. A라는 건물이 있어. 하나의 건물이니까 소유자가 갑돌이야. 이 사람이 이거를 임대하고 있어. 감정평가를 의뢰했어. 평가사가 가봤어요. 건물이 하나야. 무슨 평가해야 돼야 돼? 개별평가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가 개별평가로 쫄래쫄래 갔더니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여기는 위에는 주거용 이용하고 밑에는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의 물건인데 뭐가 달라? 구성요소의 가치가 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주거용과 상업용의 가치가 다르네. 알았다 해가지고 평가사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리는 부분 요거를 별도로 구하고 상업용 시설 별도로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산한 것이 전체 감정평가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구분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조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평가할 때는 가치가 다른 부분을 각각 별도로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산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 이거를 구분평가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평가가 있어. 부분평가는, 그럼 여기서 구분평가를 한번 보세요. 구분평가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달리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요? 일체 용도로? 아니지.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부분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 부분평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이야. 그럼 일체로 이용된 대상 물건이니까 이는 무슨 평가해야 돼? 그죠? 개별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일체로 이용된 대상 물건인데 개별평가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평가사는 하나의 물건이고 가치로 달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니까 개별평가 하려고 봤더니 의뢰인이 쫓아온 거죠. 평가사는 쫓아와서 제가 그 일체로 이용된 일부분에 대해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전체를 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 일부분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면은 의뢰인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일부분만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뭐다? 부분평가라 그래. 그거 나왔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된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요런 차이가 있죠.
A라는 건물이야. 갑이 이제 본인에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1층부터 10층이야. 전부 다 업무용이야. 1층부터 10층까지 전부 다 업무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일처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용하고 있어? 그렇죠. 모든 부분이 다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평가해야 돼? 개별 평가해야 되잖아. 근데 평가사가 평가를 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이 쫓아와가지고 제가 10층까지 다 이용하다가 이 10층은 9층까지만 우리가 이용하고 10층은 임대를 줘서 수익 활동을 창출하고 싶어서 임대를 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면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합리적인 이유야. 알겠습니다 해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의뢰받은 이 일부분 있죠? 일부분을 이제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부분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물도 있어요. 하나의 건물인데 층마다 거기 이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10층 건물인데 다 1층부터 10층까지가 다 하는데 그중에서 10층에 이제 그중 5층에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당구장을 이용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야. 그럼 전체를 건물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5층에 자기가 이용하는 요것만 감정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5층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구획을 나눠서 한 절반은 당구장 이용하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5층 중에서 그 당구장을 이용하는 것만 감정평가를 얼마를 받으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차이를 한번 보세요. 당연히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물건은. 근데 개별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 2개 이상 있어. 그러면 따로따로 개별 평가해야 되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였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거 일괄 평가. 근데 개별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야.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를 이용하고 있어. 그럼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구분평가. 다만 따로따로 평가한 거를 전체 건물과 구해야 되니까 뭐다? 나중에 합산해서 구하는 게 평가 금액이고, 부분평가는 하나의 개별평가 대상 물건이야. 근데 얘는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 구분평가랑 차이가 있지. 구분평가는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있고 얘는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 그럼 개별평가 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가지고 또는 특수한 목적을 달아가지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했다. 그럼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면은 전체를 기준으로 의뢰받은 이 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이 부분만 평가한다 그래서 명칭을 부분평가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누적된 지분이 그나마 제일 많아. 개별평가는 어차피 나오지 않을 것이고 거기 그 밑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2번의 일괄평가의 법조문상 개념, 3번의 구분평가 개념, 4번의 부분평가 개념.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치셔야 되고, 오른쪽에 이제 법정평가는 법대로 하는 거냐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17페이지 거기 보면 독립평가는 보지 마세요. 독립평가는 일본식 개념입니다. 독립평가는 이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아까 전에 논했던 현황기준평가 요런 내용과 그 조건평가에 대한 요 내용.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큰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큰 주제는 저런 것이고, 중간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 큰 주제 다음은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이렇게. 먼저 요거 하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현황, 조건, 개별, 일괄, 부분, 구분. 요것이 중간 주제고, 두 번째 중간 주제가 여기 또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기준 시점. 보충학습에 나오는 기준 시점이라는 개념과 정하는 방법. 요거 자체 요 단어 하나가 뭐다? 중간 주제가 돼. 그래서 큰 주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중간 주제에 대한 내용을 벌써 두 가지를 공부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간 주제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가 가치 판정하여 그걸 가격으로 표시하는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치는 뭐고 가격은 뭘까? 요거에 대한 관계가 등장해요. 그것이 48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논리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들어가셨네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이해 위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단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